여기 한국이 정말 한심하다며 비웃던 프랑스 문화부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그는 K-팝이란 게 결국 서구 문화를 베낀 싸구려 복제품이라며 조롱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국 청소년 30%가 충격적인 대답을 하자 그만 경악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 명품거리의 프랑스인들조차 한국의 어떤 것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는데요. 문화 정주국 프랑스를 무릎 꿇린 한국의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 인생에서 한국이 문화 영향력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를 달성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11월 11일이었죠.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고 현지 청소년들이 초콜릿으로 코팅된 막대 과자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 열정은 제가 서울에서 목격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아르헨티나 경제 전문지 레비스타 메르카도가 방금 자료를 공개했는데 연간 빼빼로 판매량의 50%가 11월에 발생하며 2003년 이래 소비가 2400% 증가했다더군요. 이건 단순한 과자 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록한 적 없는 규모의 문화 전파였죠. 제 이름은 벡사르 퀼론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국제 싱크탱크를 위해 문화 권력 역학을 분석해왔어요.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관찰했고 중국의 영향력 캠페인을 추적했으며 영국의 소프트 파워 잔재를 연구했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10대들이 이 한국의 상업적 기념일을 자신들의 사회적 달력에 통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빼빼로 데이를 발렌타인데이만큼 자연스럽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연구자들이 나중에 달콤한 권력이라고 부를 것을 해제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젊은 커플들이 빼빼로 상자를 들고 지나갔죠. 어떤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빼빼로를 입에 물고 V 포즈를 취하더군요. 완벽하게 한국식 포즈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2400%의 성장률이라니. 이건 단순한 마케팅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판물 타르카토가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했었죠. 젊은이들은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적 세계관 전체를 채택하고 있었답니다. 일상적 습관을 바꾸고 스킨케어 루틴을 따르고 심지어 한국 문화 모델을 기반으로 대인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죠. 이 현상은 전형적인 소프트 파워 메커니즘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통해 영향력을 투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문화적 매력을 통해 달콤하게 유기적으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이터에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주문했어요. 그 웨이터도 젊은 남자였는데 손목에 BTS 팔찌를 차고 있더군요. 빼빼로데이 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야 해요. 작년에 깜빡했다가 혼났거든요. 그의 스페인어 억양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운 듯한 표현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이 청년은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는 한국 문화의 리듬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의 연애 관계는 한국 문화가 정의한 로맨스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답니다. 이건 제가 20년 경력 동안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사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수집한 데이터였죠. 멕시코시티에서는 빼빼로 수입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상파울루의 편의점들은 11월 초에 빼빼로 재고가 소진됐다더군요. 방콕에서는 현지 과자 회사들이 빼빼로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진짜 한국산 빼빼로를 원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죠. 정체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 건 세대 간 격차였어요. 40대 이상의 아르헨티나 부모들은 빼빼로데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또 다른 상업적 기념일이 필요하지? 그들은 물었죠.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당연했어요. 친구들과의 유대를 표현하고 로맨스를 시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방법이었답니다. 한국 문화는 젊은 세대의 감정적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팔레르모 지구의 한 대형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윈도우에 거대한 빼빼로 디스플레이가 있더군요. 옆에는 한국 화장품, 한국 라면, BTS 앨범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섹션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답니다. 2년 전부터요. 우리 매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예요. 젊은 고객들이 매주 새로운 한국 제품을 찾으러 와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죠. 운전기사는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듣는 음악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나요. 그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답니다. 제 딸이 맨날 틀어달라고 해서 이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존의 분석 틀로는 부족했답니다. 주지프나이의 소프트 파워 이론도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도 이 현상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개발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매력으로, 압박이 아니라 공감으로 작동하는 권력이었죠. 미국은 할리우드와 코카콜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방적 전파였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문화는 각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자신들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다시 전파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하늘 아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빼빼로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 각자가 한국과 자신들의 도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다리를 건너고 있었답니다. 이 다리는 정부가 건설한 게 아니었어요. 군대가 확보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구매한 것도 아니었죠. 이 다리는 순수한 문화적 매력으로, 진정성으로,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정적 필요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능력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빼빼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권력을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순수한 문화적 매력의 권력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젊은 세대의 마음과 정체성이었습니다. 파리의 한 연구소에서 나는 흥미로운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조사한 설문지였죠. 처음엔 예상대로였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를 추적한 데이터는 달랐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적었더군요. 처음엔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독일어엔 없는 감정을 발견했죠. 이제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연구자들과 함께 나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뱅센조 치켈리와 실비 옥토브르는 이것을 스위트 파워라고 불렀어요. 달콤한 힘이라는 뜻이죠. 이건 미국식 소프트 파워와 다릅니다. 치켈리 교수가 설명했어요. 미국 문화는 항상 우리가 최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중국 문화는 정치적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요, 그냥 매력적이에요. 위협적이지 않고 아름답고 접근하기 쉽죠. 나는 이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만든 음악과 드라마와 음식을 세상에 내놓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를 방문했을 때 이걸 더 확실히 느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커피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긴 나무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각자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식 카페예요. 주인이 설명했어요. 영국 카페는 보통 혼자 오는 곳이죠. 커피 마시고 빨리 나가요. 하지만 여기는 머물러야 하는 곳이에요.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이죠. 벽에는 한글로 쓴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도 보였어요. 그 카페에서 나는 3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5명과 대화를 나눴죠.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문화가 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마드리드의 한국 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스페인 가족들이 바닥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죠. 왜 의자가 없죠? 하지만 30분 후엔 완전히 편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스페인에선 각자 접시에 담아 먹잖아요. 근데 여기선 큰 냄비를 함께 나눠 먹으니까요. 이것도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식당 주인들은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죠. 함께 나누는 즐거움, 공동체의 온기,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나는 한국식 정리법을 가르치는 수업에 참석했어요. 25명의 네덜란드인이 작은 아파트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여성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은 항상 깔끔하더라고요. 물건이 적고 정돈되어 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수업 내용은 단순히 정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공간과 마음의 관계, 물건과 감정의 연결, 비움으로써 얻는 평화를 다뤘어요. 이건 철학이었죠. 서양에선 더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라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게 진짜 풍요로움인 것 같아요.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음악과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덴마크 학생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K-팝 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알게 됐죠. 덴마크어에도 우리가 있지만 한국의 우리는 달라요.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나라처럼 쓰잖아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덴마크와 어떻게 다른지 배우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스위트 파워의 진짜 의미였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죠. 그저 매력적이고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다가왔고 머물렀고 배웠습니다. 브뤼셀의 한 도서관에서 나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지난 5년간 유럽에서 한국 관련 책의 대여율이 300% 증가했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관련 책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역사, 철학, 사회학 책들이었죠. 젊은이들이 한국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사서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팬덤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지배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강요하지 않고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매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냥 자기 자신이었고 그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하철역에서 10명쯤 되는 10대들이 K-팝 안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였어요. 음악이 끝나자 아이들이 한국어로 수고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그게 한국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강요받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였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다룰 한국의 다른 영향력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여름, 뉴욕의 한 카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식 미용차 있나요? 레티놀 성분 들어간 거요. 바리스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당연했습니다. 레티놀은 차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마신다는 그 마법의 차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추적하기 시작한 현상이었죠. 2024년 3월 포브스와 마리클레르가 거의 동시에 보도했어요. 한국인들이 피부를 위해 마시는 비밀 허브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 여성들이 수백 년 동안 전통 한약재를 우려낸 차를 마셔왔고 이게 그들의 완벽한 피부 비결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아마존에서 코리안 뷰티키를 검색하는 횟수가 3,700% 증가했더군요. 인스타그램에는 하시태그 레티놀티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틱톡에서는 10대들이 자신이 만든 한국식 미용차를 자랑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의학적 연구가 뒷받침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마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 차들의 성분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감초뿌리, 녹차, 쑥, 인삼, 대추, 구기자, 국화, 장미꽃잎, 생강뿌리. 모두 전통 한의학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재료들이었죠. 흥미로운 건 이 재료들 자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약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거든요. 감초는 전 세계 약초 시장에서 가장 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녹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차에 열광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이죠. 저는 6월에 파리를 방문했어요. 샹젤리제 거리의 한 고급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미용 제품의 본고장이었죠. 샤넬, 디올, 랑콩. 이 모든 브랜드가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국 입구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K-뷰티 허벌티 컬렉션이라는 커다란 간판이었습니다. 12가지 다른 배합의 차가 아름다운 한국식 포장으로 진열되어 있었죠. 약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잘 팔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고를 채워도 모자라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미쳐 있어요. 검증된 효과가 있나요? 약사는 솔직하게 말했죠. 글쎄요, 과학적 연구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피부를 보면 사람들은 그게 증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과학적 검증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증거였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며 놀라운 변화를 깨달았어요. 20세기 내내 글로벌 소비 패턴을 지배했던 문화적 권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는 명확한 문화적 위계를 갖고 있었죠. 프랑스가 미용과 패션의 권위였어요. 이탈리아는 고급 생활 양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은 대중문화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중심이었죠. 파리에서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이 나오면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소개된 스타일은 다음 시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사용하는 제품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미용 트렌드가 파리의 약국을 정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온 음식이 뉴욕 레스토랑의 메뉴를 바꿨죠. 한국 아이돌이 입은 옷이 밀라노 패션하우스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신뢰가 자동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18세 학생을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한국식 미용차를 마시고 있었죠. 효과를 확인해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그들 피부 봤어요? 그런데 그 차의 성분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가요?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마셔온 거잖아요. 이 대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검증도 확인도 의심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보증이었죠. 도쿄에서 만난 23세 여성은 더 솔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다 마시거든요. 나만 안 마시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두려움이죠.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웃된 느낌을 받고 있었던 거죠. 싱가포르의 한 대학생 그룹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어요. 5명 중 4명이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왜 프랑스나 일본 제품이 아니라 한국 방식을 선택했어?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일본은 너무 복잡해요. 한국은 그냥 핫하잖아요. 모두가 하는 거고요. 모두가 한다는 게 새로운 검증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했어요. 20세기 초 서양 의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서양이라는 것만으로 그 치료법을 신뢰했어요.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한 보증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이드인 재판은 품질의 상징이었죠. 사람들은 일본 제품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의 한국 현상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속도였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30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단 5년 만에 그 수준에 도달했죠. 소셜미디어 시대의 힘이었습니다. 이 신뢰는 실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한 유명 화장품 회사는 2024년 봄 자사 제품 라인에 코리안 허벌 브랜드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는 한국 한의학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더 흥미로운 건 원재료 시장의 변화였어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던 약재들의 원산지 표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코리안 오리지진이라고 표기하면 가격이 30% 더 올라갔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농림부는 전통약재 재배 농가에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K-웰네스 투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비판적 검토의 완전한 부재였어요. 의학저널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레티놀 차의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영양학 관점에서의 분석도 없었죠. 일부 한의사들은 오히려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통 한약재는 개인의 체질에 맞춰 처방해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배합을 권하는 건 한의학의 원칙에 맞지 않죠. 한국 피부과 의사들도 조심스러웠어요. 허브차가 피부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가 따라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묻혔어요. 소셜미디어의 열풍 앞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관찰하며 깨달았어요. 진짜 문화적 영향력이 무엇인지를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경제 규모도 아니죠. 심지어 실제 효과나 가치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화 권력은 사람들이 당신의 일상적 습관을 검증 없이 따라하고 싶어 할 때 생기는 겁니다. 프랑스가 100년 동안 구축한 미용 권위를 한국은 드라마와 아이돌 음악으로 5년 만에 뛰어넘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실체였습니다. 전함이나 무역협정이 아니라 틱톡 영상과 넷플릭스 드라마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레티놀차 하나가 보여준 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문화 권력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상파울루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한국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해냈더군요.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옛것에 매달려 뒤처지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건 도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일본 청년 하나를 만났죠. 그는 삼성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왜 삼성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디자인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그냥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담은 물건을 만들고 있었죠. 스마트폰 하나에도 텔레비전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저는 서울의 한 삼성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디자이너 한 분이 말했어요. 사용자가 행복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소용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철학이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첨단이지만 따뜻하게.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동의 한 매장에서 점원이 인삼 크림을 보여줬죠. 인삼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약재예요. 하지만 저희는 최신 과학기술로 그 효과를 극대화했답니다. 수천 년 된 지혜와 최신 과학이 만났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 원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런던의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나와요. 그게 정말 멋있어 보여요. 상파울로의 청년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이 젊은이들은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회는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은 다 사라졌는데 새로운 뭔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어요. 스타벅스에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걸 봤죠. 전통한옥 카페에서 젊은 창업가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충돌하지 않고 그냥 함께 존재했죠. 어느 날 저는 6.25 전쟁을 겪으신 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고팠어요. 가난했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게 있었어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함께 사는 법. 그걸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이유를요. 한국은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봐, 옛것을 다 버리지 않아도 돼. 네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로 갈 수 있어. 할머니를 공경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선택의 결과였어요. 빠르게 변화돼 자신을 잃지 않기, 새로운 걸 받아들이되 소중한 걸 버리지 않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있겠죠?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그 균형 잡힌 모델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가도 뿌리를 잇지 않을 수 있다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고, 기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일 수 있다고.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제품도 훌륭했고 문화도 매력적이었지만 진짜 힘은 그 균형에 있었어요.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녹여낸 그 능력 말이죠.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전 세계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들고 왔죠.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문화부 차관이 제일 먼저 찾아왔더군요. 우리도 K-POP 같은 걸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죠.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작곡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 영향력을 제조할 수 있는 무언가로 착각했어요. 독일 정부는 5억 유로를 들여 J-POP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정부가 직접 기획사를 세우고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억지로 만든 느낌이 너무 역력했거든요. 일본도 쿨 자판 캠페인에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이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문화 영향력은 진짜였답니다. SM, YG, 하이브 같은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연습생들은 하루 12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죠.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진정성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어요. 나는 작년 방콕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광장에서 수천 명의 태국 젊은이들이 K-POP 댄스 대회를 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한 게 아니었답니다. 현지 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행사였죠. 무대 위에서 한 소녀가 블랙핑크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화 영향력이구나.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제3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하지도 경제적으로 압박하지도 않았죠. 그냥 좋은 음악과 드라마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다고 하더군요. 내가 만난 한 미국 대학생이 말했어요. 처음엔 BTS 가사를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한국 역사와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문화 제국주의와 비교해야 해요. 과거 서구 강대국들은 자국 문화를 식민지에 강제로 주입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한국 드라마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까지 해가며 찾아서 봤답니다. 나는 이걸 상향식 문화 채택이라고 불러요. 한 명의 팬이 친구에게 추천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전파하죠.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처음엔 혼자 방에서 춤을 췄어요. 유튜브에 올렸더니 같은 동네 친구들이 연락이 왔답니다. 이제 우리 팀은 50명이 넘어요. 중국 정부가 좋은 대조 예시입니다. 그들은 공자 학원을 전 세계에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결과는 많은 나라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답니다. 반면 한국문화원은 조용했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기자 명단이 1년치가 넘었습니다. 진정성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말이죠. 나는 각국 정부 자문을 하면서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문화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했답니다. 40년 넘게 문화 산업을 조금씩 발전시켰어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스위트 파워는 전략적 계획이 아니었어요. 진정성 있는 문화, 치열한 경쟁, 그리고 글로벌 팬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 수십 년간 문화권력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국의 성취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독특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군사력이나 경제 지배, 식민지 역사 없이 문화 강국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지난주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범한 한국 편의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마치 고급 음식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편의점은 그저 편의점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됐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스위트 파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달콤한 힘이죠. 받는 사람이 기꺼이, 아니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강요도 설득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다가오죠. 영동의 한 화장품 가게를 관찰했던 적이 있었어요. 개장 30분 만에 50명이 넘는 외국인 손님들이 줄을 섰더군요. 그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인처럼 되고 싶어서 온 거였죠. 이게 바로 스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예요. 한국이 수출하는 건 드라마나 음악이 아니에요. 한국식 삶의 방식을 수출하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영국은 제국을 건설했고 미국은 할리우드로 세계를 장악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먼저 엄청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작년 파리에서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프랑스 10대 청소년 중 거의 30%가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답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은 수치였죠. 왜 그럴까요? 이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멋진 삶의 상징이었어요.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피부 관리를 하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걷는 그런 삶이요. 서울의 한 작은 카페를 관찰했던 기억이 나요. 손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인처럼 살기를 체험하러 온 거였죠. 노트북을 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것, 이 모든 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21세기 권력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힘이 셌어요. 21세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최근 뉴욕하크에서 한 미국 교수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문화 전략을 어떻게 계획했나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죠.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 제작자들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스위트 파워가 진짜 힘을 갖는 이유예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역을 걸을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끝난 지 70년밖에 안 된 곳인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걷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와요. 이게 바로 21세기형 권력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관광객이 몰려와요. 점령이 아니라 존경을 받죠. 두려움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성공은 미래 세계 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나라가 진짜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시대가 시작됐답니다.